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어찌나 가물던지 우물은 밑바닥에 드러났고 논이란 논은 모두 다 말라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밭은 피해가 더욱 심했다. 곡식들이 익어 누렇게 황이 들어 척척 늘어져 땅바닥에 말라붙었다. 분이내가 붙이는 콩밭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워낙 모래와 자갈투성이 밭이었기에 다른 밭보다 가뭄이 더 탔다. 하지만 분이는 콩포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모진 예를 다 썼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라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분이는 가엾은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마을 부자한테 매를 맞다 죽었고 집에는 앓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긴 해도 콩농사를 한번 잘 지어 어머니에게 약도 사드리고 순두부도 만들어 잡수게 하려고 그처럼 애를 썼건만 무심한 아내는 분이의 마음도 몰라주었다. 분이는 물초롱을 들고 일어났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저어 날렸지만 일항에 척척 늘어난 콩포기는 좀처럼 일어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분이는 물지개를 지고 콩밭으로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웬 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얘야,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물지개를 지고 다니느냐? 분이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콩밭에 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콩을 살려야 앓고 계신 어머니한테 순두부라도 한번 만들어 드리겠는데 분이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넌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불볕더위에 콩을 살리겠느냐. 노인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윽고 두루마기 자락 속에서 왕골부채 하나를 꺼냈다. 얘야, 이걸 바꿔라. 이걸로 부채질하면서 콩아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해라.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노인은 왕골부채를 분이한테 내밀었다. 그러나 분이는 그걸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 어서 받으라니까. 노인은 몇 번이고 재촉하자 음전하는 부채를 받아주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분이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콩밭으로 달려갔다. 콩밭은 콩밭에 다다른 분이는 콩아 어서 자라라. 그랬더니 정말로 일항에 척척 늘어져 있던 콩포기가 움직이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콩포기는 어느샌가 푸른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치고 있었다. 야, 콩들이 살아나네. 분이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나왔다. 분이네 콩은 그렇게 되어 하루 만에 모두 다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아랫마을 사는 욕심쟁이 박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박 부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었다니. 박 부자는 못 믿었기도 하고 타고난 욕심이 꿈틀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아침밥도 먹지 않고 군인의 콩밭에 있는 곳으로 갔다. 그가 밭머리에 서서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작은 여자애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밭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 애는 파란 콩잎사귀를 쓸어 만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콩아 어서 자라라. 그러면서 왕골부채로
콩포기들에게 슬슬 부채질을 해 주었더니 한 뼘만한 콩포기들이 기가 쏙 굴며 자라나기 시작했다.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 신기한 부채를 바라보던 박 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기 부채를 괴쯤에 찔러 놓고는 스적스적 걸어가 가운데로 밭 한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땀을 씻는 신용을 하고 부채를 좀 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이는 박 부자에게 그 귀중한 부채를 선뜻 내줄 수가 없었다. 그의 눈길을 보니 좋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 부자는 분이가 부채를 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을 알아차렸다. 빌려만 주면 자기 부채와 슬쩍 바꾸려고 했던 계획이 깨지자 그는 분이한테 와락 달려들어 부채를 억지로 빼앗았다. 안 돼요. 내 부채를 주세요. 갑자기 부채를 뺏긴 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박 부자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 박 부자는 농부까지 쏟으며 매달리는 분이를 뿌리치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자기 콩밭에 잃은 박 부자는 서둘러 그 애가 말한 것처럼 콩아 어서 어서 자라라 하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부자의 입에서는 엉뚱하게도 코야 어서 어서 자라거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코가 갑자기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코끝이 너무나 가렵기에 한 손으로 슬그머니 만져보았더니 코가 쓱쓱 자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응? 박 부자는 소스라스르게 놀랬다. 순식간에 한 자도 넘게 길어진 코는 눈을 내려뜨지 않아도 잘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흉측하게 변한 코를 누가 볼까 봐 갓을 벗어 그것을 가리고 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에서 남편의 갓을 받아든 마누라는 턱 밑까지 축 늘어진 기다란 코를 보더니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까무러쳤다. 그런데 철없는 손자 녀석들이 우리 할아버진 코끼리 코가 됐어 하고 떠들어댔다. 박 부자는 버럭 화를 냈다. 그리고 썩 나가거라 하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쌀이 나가거라 하는 소리를 치게 되었다. 그랬더니 곳간마다 그득했던 쌀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박 부자는 뒤늦게 후회하며 가슴을 쳤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곧장 자기 논밭을 달려가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벼야 어서 자라거라 하고 말하려 했으나 그의 입에서는 배야 어서 자라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가뜩이나 뚱뚱한 그의 배가 갑자기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박 부자는 엄청나게 커진 배 때문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애를 써보아도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분통이 터져 부채를 잡는 손으로 논두렁을 벽 치며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일어." 하고 노뚜리를 했는데 그 소리는 "아이고 불이 인다. 불이 이어."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뜨거운 불길이 唰 밀려오더니 넓고 넓은 논이 불타기 시작했다. 잠깐 동안 벼포기를 모두 태워버리고 새안 채만 바람에 휘날렸다. 박 부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다. 그는 무거운 배 때문에 불타는 논밭을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후 군인은 불탄 논밭에 자기의 완고 부채를 찾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다른 것들은 다
타는데도 그 부채만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분이는 그 신기한 부채 덕분에 콩농사를 잘 지어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며 마을 사람들도 좋아주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 하운데 맨 처음 만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도사님? 주지스님은 도승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서두르지 말라.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하고 말한 도승은 사라지자 주지스님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자기의 정성이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도승이 일러준 저를 지어준 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무 관세음보살. 주지스님은 도승이 말한 대로 내일 아침 새벽에 마을로 내려가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새벽 애불종 소리가 끝나자 스님은 정장을 하고 산기슭아래에 있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둠이 채 걷히지 않는 새벽이었다. 스님은 내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만큼 왔는데도 사람의 기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스님은 초조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끼며 동네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개 짖는 소리뿐 마을은 깊은 점막 속에 빠져 있었다. 아, 내가 한낱 꿈속에서의 일을 가지고 스님이 씁쓸해하게 웃으며 맨 마지막 모퉁이를 막 돌아설 때였다.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와락 몰려드는 기쁨에 들뜬 스님은 그의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때 스님은 이내 실명하고 말았다. 잔뜩 기대를 걸었던 스님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사람은 몸둘 곳이 없어 저를 드나들던 부엌일을 돕고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공양주 할멈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일단 도승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소승 문안드리오 하고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했다. 할멈은 뜻밖에도 주지스님의 인사를 받게 되자 아연 실색을 했다. 아니 주지스님께서 스님, 쇳내는 공양주 할멈이옵니다. 스님. 할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는 주지스님의 사람을 잘못 보고 실수한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몸을 더욱 조아리며 장상 속의 설계도를 꺼내놓고는 한 번 더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리고 간절히 애원했다. 소승의 소망은 불타 없어져 버린 절이 다시 복구하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저를 지어 주시옵소서. 할멈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한낱 쥐도 없는 늙어 빠진 여자에게 절을 지어달라니. 스님, 쇳내는 공양주옵니다. 답답해진 할멈은 몸을 일으킨 스님에게 재차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래도 스님이 다시 부디 절을 지어 주옵소서 하고 간청했다. 그리고는 옷을 여미고 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할멈은 헐레벌떡 스님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아이고, 나처럼 천에 빠진 늙은 계집이 주제넘게 주지스님의 절을 봤더니 말이나 되는가. 나같이 천한 중생이 절을 봤다니 안 되지, 안 돼. 하면서 그녀는 쟁걸음으로 걸어가는 스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숨이 찬 할멈은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녹두리를 해댔다. 늙은 꽃이 주지스님에게 욕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이젠 죽는 수밖에 없지. 난 죽어야 돼.
아무데도 쓰지 못할 이 하찮은 몸을 죽기로 작정한 할멈은 당장 근처에 있는 강가로 갔다.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었다. 할멈은 스스로 느낀 죄책감 때문에 집순을 바위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고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다. 한편 주지스님은 저를 복호하게 됐다는 일념으로 간절히 염불하던 중 공양주 할멈이 죽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아, 내가 꿈꾸은 허무맹랑한 것이었도다. 공연히 불쌍한 할멈만 죽게 만들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것으로 나의 볼도는 한계에 도달했도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스님의 범민에 휩싸여 버렸다. 스님의 처절한 흘리낌은 조용하게 흘러나왔으며 언제까지나 그칠 줄 몰랐다. 그런데 그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지리산 주변의 고장 일대에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스님은 살인범으로 간주되어 벌을 받게 되었다. 살인범은 능지천착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의 법도였기에 스님은 멀리 피신하기로 작정했다. 스님은 할 수 없이 바랑행을 짊어지고 두만강을 건너 천국 땅으로 들어갔다. 스님의 새로운 고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무렵 청나라 황제는 후사가 없어 늘 외롭게 지내던 중 나이 60줄에 들어 뜻밖에도 공주를 얻게 되었다. 황제의 어름, 황제의 외로움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공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들 기뻐했으며 그녀의 만수무강을 바랬다. 온 나라 내에 기쁨으로 들떴으며 궁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하지만 그 같은 기쁨은 잠시 동안만 계속되었다.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세상에 나오면서 울기 시작한 공주가 무슨 이유에선지 한 달이 지났을 때까지 잠시도 물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려대기만 했다. 때문에 황후는 물론 황제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걱정을 했다. 그 후에도 도무지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황제는 그만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다. 모처럼 얻은 공주가 한 번 시작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짐은 심히 괴롭도다. 그러니 궁굴박 대로상에 다락을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도록 하라. 폐하, 공주를 어찌 그 큰 길가에 버려두라고 하십니까? 항우가 비통해하면서 묻자 신하들도 일제히 폐하, 노염을 푸시고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다. 그러나 한 번 영을 내린 황제는 명령을 거두기는커녕 듣기 싫다. 어서 공주를 다락에 놓고 이름 있는 의원들을 불러 우는 병을 고치도록 하라. 하고 크게 화를 냈다. 아무래도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황후는 엎드려서 심하게 흐느껴 울기만 했다. 그 같은 소문을 전해 들은 스님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가서 구경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갖게 되었다.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 또 돌아다닌 지 1년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는 장안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마침내 그는 대궐 앞에 이르렀으며 공주가 앉아서 울고 있는 다락 아래 지나가게 되었다. 불쌍한 내 딸. 마침 황후가 바깥에서 나와 우는 공주를 달래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울음을 그친 적이 없던 공주가 울음을 딱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응? 아니, 공주가 울음을 그쳤구나. 황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같은 사실은 신하들에게 알려졌다. 공주는 울음을 그칠 뿐 아니라 방실방실 웃기까지 하고 있었다. 공주. 황후는 희한하게도 방실방실 웃어대는 공주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달려온 황제도 역시 공주를 안으며 '공주가 웃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버쩍 쳐들었다. 그런데 공주는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 공주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웃고 있사옵니다. 폐하. 어허, 정말 그렇군. 황제와 황후는 주위를 훑어보았다. 폐하, 저기 있는 저 중을 가리키고 있사옵니다. 응? 중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지 스님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스님은 급히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두 자기에게 쏠리자 문득 조선에서 지었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헌데 계속해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스님이 돌아서자 방실방실 웃던 공주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여봐라, 저 스님을 이리 모셔오도록 해라. 뭔가 이상하다고 깨달은 황제는 급히 신하들에게 분부했다. 신하 앞에 보복한 스님은 얼떨결에 자기 재상을 알고 잡은 것으로 착각한 그는 본국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고했다. 폐하, 저는 죽어야 할 몸입니다. 응분 벌을 내려 주옵소서.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끝까지 그의 재상을 들은 황제는 알겠소. 짐이 이제서야 비로소 크게 깨달은 바가 있도다 하고 대꾸하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일찍이 부처님의 영험함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를 많이 범했으나 스님께서는 과히 허물지 말아 주시오. 무슨 말씀이오십니까, 소승. 뭔 뜻발을 모르겠사옵니다. 폐하. 공주가 스님을 알아보고 울지 않는 것이 필시 전생의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하오. 인연이 있다고 함은 스님과 함께 화엄사에 있던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한 것이 말한 것이오. 짐이 곧 스님을 도와 저를 보고할 테이니 어서 조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스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일로 엄청나게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황제의 말대로 물에 빠져 죽은 할멈이 공주로 환생했던 것이다. 스님은 그것을 깨닫자 너무나 감격하여 몸을 더욱 조아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황은이 망극하나이다. 오전에서 물러나온 스님은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화엄사로 돌아오자마자 곧 복구 사업에 착수했다. 꿈에 나타난 조승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함으로써 스님의 오랜 수건의 청나라 왕자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물론 주지 스님의 피나는 정성과 시련이 아울러 만들어준 결과였다. 화엄사 법당에 곽흥전이라는 이름은 황제를 깨닫게 하여 절을 지었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한다. 우의정, 김수동을 위시하여 유지강, 박원종, 류순정, 성희연 등과 같은 공신과 6조 3판 이상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아래기를 의거할 때 먼저 신수군을 죽인 것은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수군의 딸이 궁중에 들어와 있는데 만일 왕비로 정한다면 인심이 위태롭고 의심할 것이며 인심이 위태롭고 의심하면 종묘사직이 관계되었으니 은정을 끊어 내보내십시오. 라고 주청하니 종교하기를 아련일을 매우 당연하나 조강지처를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다시 아뢰기를 신들도 이미 헤아린 것이나 종묘사직의 큰일에 대하여 어찌하겠습니까? 빨리 결단하고 지체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정교하기를 종묘사직이 지중인데 어찌 사사로운 정을 엇매게 있느냐 마땅히 중의로 따르겠다 하였는지라. 그날 밤 신신은 하성이 정현조의 집으로 나가 머물다가 그 거처를 중궁동으로 옮겼다 하였다.
여기서 신씨 부인의 책병 여부를 따져보자면 긴박했던 시국 상황에서 체폭 절차까지 갖추지 못했으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떨결에 반정군에 호명되어 진선대군이 즉위할 적에 마땅히 곤복과 면류관을 갖춰야 되는데 창조간에 평범 수준의 이성간에다 권룡포만 걸치고 즉위하였으니 이 자리에는 신씨 부인도 마땅히 권전의 지위에 함께 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생략전 자체 따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중전 자리가 한동안 비어져 있다가 새로 들인 계비가 장경왕후였다. 장경왕후 윤씨는 병인년에 궁중에 들어와 수기로 봉해졌다가 경면윤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니 후궁으로서는 권전의 대통을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뢰년에 온자를 낳은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니 왕비의 자리가 또 비게 되었다. 그때 중종이 총애했던 후궁이 박비인이었고 그녀가 낳은 복순군이 온자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박빈으로서는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시국을 감지한 선비들에겐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이때 순장군수 김정과 담양부사 박상이 상의하기를 온자는 강보 속에 있는데 박수기가 후궁에서 총애를 받고 있고 게다가 아들이 있어 만약 순종 때 비를 패하고 차순대비가 후궁으로서 중전 자리를 오른 전례를 쫓아 박수기를 정비로 책복한다면 온자의 처지가 곤란하게 될 것이니 신씨를 복위시켜 무고하게 쫓겨난 것을 서론하고 동시에 첩을 아내를 삼을 수 없는 의리를 밝힘으로써 은혜를 온전하게 하고 후궁을 노리는 것을 막는 것이 낫겠다 하였다. 박원종을 비롯한 삼공신이 모두 저세상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라 호락호락 할 수 없었다. 임금이 상소를 승조령에 내리며 정교하기를 이것은 큰일인데 어찌 신분이 낮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하겠느냐. 예조에 내려도 또한 시행하기 어려울 터이니 이 상소는 승정원에 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신씨의 보기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다. 권민수와 이행이 이를 반박하면서 안당에게 나라를 그리준다고 지목하자 공로를 꺾어 중지되고 말았으니 이로부터 조야의 선비들은 낙담하고 육되어 말하기 꺼리게 되었다. 일군부에서 죄를 물어 박상은 남원으로 김정은 보훈으로 귀양 보냈다. 얼마 뒤 조광조가 정원에 임명되자 즉시 이행을 배척하여 대간의 직책은 언론을 주관하는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말하는 사람을 죄지어 스스로 언론을 막아 임금이 간언을 거절하는 조짐이 만들었었으니 이 실책을 금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면하소서 라는 뜻을 연이어 간청하였다. 강조가 힘써 다투어 말하는데 신씨가 복이 되지 않지만 상소 한가운데 논의 또한 이에 이치가 있다 라고 평하듯 후세의 선비들에게도 명분 있는 싸움이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양사를 모두 제차하고 이로부터 조정의 논의를 버티게 대립하였다. 새로 임명된 대사원 이장군과 대사관 김한국은 조광조가 언론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지지하였고 장령류보와 김일수는 이혼호에 의논하여 권민수와 이행에게 가담하게 말하기를 언론은 오히려 국가에 있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까지 하였다. 권민수와 이행이 조광조를 미워하기를 온수같이 하였는데 이현호가 일찍이 김한국과 이야기하다 이 대목에 이르다 이현호가 돌연 소리를 높여 그때 왜 김정과 박상을 죽이지 않아 이렇게 분란을 생기게 했느냐라고 따졌다. 이런 문제들이 조정의 의논을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
마침내 김연윤의 화를 불러들이게 됐으니 이 대목을 춘추판에서는 신씨가 아무리 죄리 없이 폐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게 된다면 어찌 장애가 없겠는가. 이 일로 조정에 맞서고 다투어 보라가 단서가 되었으니 난권의 관계로 김연연의 화를 가져왔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당초 김한로 등이 포기를 시킬 수 없다 논의에 고집하여 마침내 당대의 착한 선비들을 대립하였지만 또한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술하였다. 모진 세월을 견디던 신씨 부인이 명종 정사년 1557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서산에다가 장사 지냈다. 조정에서는 장사년 관목에 내려 1등의 예로 장사를 지냈고 새끼의 상식을 오리게 했다. 또 선비가 원한 대로 조카 신사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현종 임자년에 이조참이 이단하의 상소로 신씨의 본손을 집으로 옮겼고 숙종무인의 신규가 신비의 위호를 회복시켜 달라는 장문의 소를 올렸다. 대신과 종친 그리고 문무대관들에게 운운하라고 명하였고 또 지방에 있는 대신과 유신들에게 의견을 수합하도록 했지만 그 후로도 폐비 신시로 불렸다. 그러다가 영조 때 단경왕으로 복이 되어 양주 장흥에 있던 무덤 역시 원룸으로 시기업되었다. 신씨가 죽은 뒤 182년이 지난 일이었으니 유생 김태남이 신씨 보기에 추정하는 상소를 올려 전기가 마련된 셈이었다. 손을 씻고 그 물로 국을 끓이게 하여서 식구들에게 먹이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노랭이 영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날 노랭이 영감이 뒤뜰에 거닐다가 햇빛을 쬐기 위해 뚜껑을 열어놓은 된장 항아리 속을 무심히 들여다보더니 큰 시파리 한 마리가 된장을 빨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영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시파리가 된장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노랭이 영감은 두 손으로 시파리를 잡으려 했으나 시파리가 날쌔게 날아가 버렸다. 영감은 시파리를 쫓기 시작했다. 시파리는 다른 장독에 앉았다가 영감이 쫓아면 다시 담장으로 날아가 앉았다. 영감의 눈에는 시퍼렇게 되어 시파리를 계속 따라다녔다. 시파리는 밭으로 날아갔다. 영감도 질세라 밭으로 쫓아갔다. 다시 논으로 날아갔다. 영감도 쫓아갔다. 시파리는 재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붙잡히지 않으려 죽을 힘에 다해 날아갔다. 영감은 논이고 밭이고 아랑곳 않고 얼굴을 울그락부르락 걸며 들고 쫓아다녔다. 시파리는 삼십리를 날아갔으나 악착 같은 영감보다 먼저 지쳐버렸다. 마침내 가엾은 시파리는 영감 속에 잡히고 말았다. 영감은 두 손가락으로 시파리를 날개를 쥐더니 시파리 다리와 궁둥이를 묻은 된장을 입으로 쪽쪽 빨고는 집어던졌다. 그제야 영감의 직성이 풀렸던 것이었다. 이렇게 인색한 영감이 하루는 시장에 가더니 무슨 생각이 났던지 자방고등 한 마리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식구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며 깜짝 놀랐다. 노랭이 영감도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창거리를 사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식구들은 내심 기뻐했다. 영감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반을 천장에다 높이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자반고등어를 먹게 되었다. 그러니 밥 한 술 떠먹고 자반고등어 한 번씩 쳐다보아라 하고 일렀다. 식구들은 자반고등어를 먹을 것이 아니라 겨우 구경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실망했다. 그러나 자반고등어를 구경이라도 하게 된 것이니 전날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상에 들어왔다. 식기에 밥만 차지 않는 깡보리밥에 찬이라고는
상복판에 뚝배기에 왕소금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식구들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손으로 왕소금을 집어먹은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천장에 달아놓은 자반고등어를 한번 쳐다보고 찬으로 대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식구들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천장을 부지런히 쳐다보아야 했다. 천장의 자반을 보니 침이 자꾸 꿀꺽꿀꺽 넘어가고 식욕은 더 생겼다. 저 자반고등어 정말로 한 입만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생각하니 더욱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른 명령이니 별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막내 손자놈이 자반고등어를 너무나 먹고 싶어서 밥 한 술을 뜨고 두 번 천장을 쳐다보았다. 이 꼴을 본 영감이 손자놈의 등을 탁 치면서 두 번이나 쳐다보면 해퍼서 장차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말았다. 그 영감네 집에 가면 아직도 그 자반고등어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을고 쪼라들어 파리들이 똥을 싸서 까맣게 되어 지금은 자반고등어인지 썩은 나무토막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두 부부 스라에 자식이 없어 항상 쓸쓸하게 지내면서 부부는 함께 열심히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삼신산에서 그 부인이 불고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애를 낳게 해주겠다. 내가 돌아가는 길에 산삼이 한 뿌리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어 먹으며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 사라졌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래, 꿈에 가르쳐 준 곳에 가보니 과연 산삼이 있었다. 그것을 캐어가지고 집에 와 남편한테 꿈 이야기를 한 후 삼을 달아 먹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태기가 있어서 옥종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두 부부는 웃음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살았다. 그 아이가 자라 7살이 되었기에 공부를 시키려 서당으로 보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화를 만들어 사냥만 다녀 항상 부모에게 선생에게 종아리를 맞기 일쑤였으나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았다. 제 나이 17이 되어서 제 이름을 하나 똑바로 쓰지 못하였다. 그러던 게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가산을 털어 화를 사 주었다. 그 아이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엔 예쁜 처녀가 있었다. 그 주인 영감이 아이를 보니 매우 똑똑하고 생긴지라 일부러 딸을 접대를 시켰으나 아이는 처녀가 들어오면 호통을 쳐 내보냈다. 그 다음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니 처녀가 문턱에 앉아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과거장에 가긴 했다. 화를 관역에 다섯을 정중을 해야 맞춰야 되는데 자신이 만만한 아이가 자기 자리가 되어 화를 쏘니 조금도 빈틈없이 셋은 명중시켰다. 그리고 네 번째 화살을 쏘는데 난데없이 회오를 바람이 일어 화살이 중간에서 꺾이고 말았다.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볼 적마다 셋은 종죽에 맞고 네 번째 화살이 꺾이고 말았다. 하도 이상해서 점쟁이에게 부르니 처녀의 죽은 귀신이 악마가 되어 쏠 때마다 방해를 놓는다는 것이었다.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셋은 여전히 마치고 네 번째 화살을 쏘려고 하다가 울음이 나와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온님이 이상히 여겨 그 우는 곡절을 물어봤다. 이제까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온님은 정중으로 마치는 것을 거두고 다시 쏘라고 하고 다시 두 번을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먼저 거둔 살과 합해 과거에 급자하였는데 갑자기 궁중에서 악기가 울면서 온님의 꾀에 넘어갔다고 온통해하며 도망쳐 버렸다. 이때부터 신기한 꾀를 내면 귀신이 코칼 노릇이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살림을 갈라서 살았는데 형은 갈수록 재산이 늘어 큰 부자가 된 데 반해서 동생은 운이 튀지 않아서 아주 가난한 처지가 되었다. 생활이 어찌나 간고한지 하루하루 끼니를 이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의 처지를 모르는 척하고 돌봐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얘야, 동생 집에 쌀이 떨어졌다던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만 뀌었다. 그냥 두세요. 다 자기 할 탓이지요. 살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표정과 말투가 어찌나 냉정한지 다시는 말을 끊을 수가 없었다. 어느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마당에 별을 넣을 때였다. 형의 아내가 너른 마당에 명석을 쭉 펼쳐놓고 별섬을 쏟아서 햇볕에 놀고 있노라니 아래 동서가 동구미에 별을 안고 와서 한 옆에 명석을 펼고 벌을 널었다. 별을 널고 나니 한 옆에 닭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것 좀 봐주세요. 저는 일하러 갑니다. 부탁을 하고서 내려갔다. 행여나 소중한 벽시를 하나라도 축낼까 싶어서 온종일 닭을 지키던 시어머니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얼른 큰아들네 벼를 두어 대박 덜어다 작은아들네 벼에 옮겨놓고는 짐짓 딴청을 했다. 허이, 허이 저놈이다. 그런데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배를 짜던 큰 며느리가 잠깐 바깥을 내다보다가 하필 그 모습을 엿보고 말았다. 허기야, 내 보기에도 안 됐는데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할까. 큰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짐짓 모르는 척했다. 그날 저녁 일터에 나갔던 작은 며느리가 와서 널었던 별을 챙기는데 통구미에 별을 담고 보니 가져올 때보다 달리 벼가 넘쳐났다. 며느리는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넘치는 별을 덜어서 형네 별을 섞어 놓고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왔던 만큼만 담아서 돌아갔다. 큰며느리가 다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만 탐복하고 말았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는가? 저런 사람을 안 돕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이튿날 큰며느리는 하인을 보내 동서를 올라오게 해서는 참살 한 말과 누룩을 주면서 말했다. 이걸 갖다가 술을 한 동이 잘 담그도록 해. 이건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술이 다 되거든. 와서 말을 해줘. 작은 며느리는 궁금한 마음을 누리고 윗동서가 시키는 대로 정성껏 술을 빚었다. 이래가 지나자 술이 제대로 익어서 곡향이 진하게 우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술이 다 돼가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다시 동서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좋은 소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해서 잘 구워. 그리고 시아주버님을 모셔다가 한번 대접을 하게. 술을 권할 때 말이지. 물을 치지 말고 잘 걸러서 독한 술 그대로 대접해서 한껏 취하게 해야 돼. 내 말 알았지? 장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동서가 말한 대로 소고기를 사다가 양념을 맛있게 해서 술안주를 준비했다. 그리곤 독한 술을 한 동이 잘 걸러서 두고 남편을 시켜서 형을 모셔오게 했다. 형님, 우리 집에 좋은 술 한 동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약주 한번 함께 하십시다.
그 형은 술이라면 깜빡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뭐라고? 너희 집에 웬 술이냐? 별일이구나. 형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태 한번 대접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일부러 한 동이 담가 보았지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함께 가세요. 그러자꾸나 형이 동생 집으로 내려가서 재수가 술상을 차려놓았는데 정말 손맛이 기가 막힐 뿐 아니라 소고기 안주가 입에 착 달라붙었다. 이야,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한 잔, 두 잔 독주를 받아 마시다 보니 형은 그만 술에 흠뻑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형이 취해서 쓰러지자 동생은 형수가 시킨 대로 형을 업고서 형의 집으로 갔다. 여기 방에다 눕히세요. 동생이 형을 눕히고 돌아가려 하자 형수가 시동생을 부르더니 무언가를 내밀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뭔가요, 형수?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일 형님이 묻거든 억지로 주워서 받았다고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수님.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동생은 형수가 전해준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문서나 땅문서 같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꺼내보지 않고 잘 간직해 두었다. 다음날 형이 겨우 술에 깨어나 정신을 차리면서 말했다. 내가 어제 너무 취했군. 별일은 없었나? 그러자 아내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없긴 왜 없겠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이 살펴보니 집 안에 귀한 물건을 넣어주는 괴짝이 열려있고 집문서와 논문서가 흐트러져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웬일은 웬일이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어제 흩어놓고는 싫다는 동생한테 억지로 땅무서를 주워놓고는 아니 내가 그랬단 말이야? 형은 깜짝 놀라서 흩어져 있는 문서를 수습해 보았다. 그랬더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선직인 땅부서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땅은 대대로 장손들에게 물려주어 내려오는 땅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를 어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안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말고 다른 땅 열섬지기는데도 그 땅만큼은 절대 안 돼. 그러자 아내가 살짝 거들었다. 그게 그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문서라도 가지고 가서 바꿔오는 수밖에요. 그래, 맞다. 형은 석선직이 논문서를 찾아 들고는 부랴부랴 동생 집으로 내려갔다. 아우, 아우, 내 말 좀 들어볼래? 네, 형님. 어제 내가 너한테 준 논문서 말이지? 그걸 좀 찾으러 왔구나. 그걸 이거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될까? 그러자 동생은 간직했던 문서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자 형이 문서를 받아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이거 받아라. 너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사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형님. 형은 억지로 동생한테 석섬지기 논문서를 떠안기고는 자기 집으로 올라왔다. 동생 내외는 그 논문서를 앞에 두고는 가슴이 벅차하면서도 어떻게 그게 자기한테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형수님이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오직 큰 며느리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 후
두 형제의 뇌에는 길이길이 우애를 나누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